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7, 8호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이 크게 변화는 없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무엇을 할 거냐면 기본적인 내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100%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기출문제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게 좀 연결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따 이제 집어넣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리거리 기출문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유사 문제가 있다면 관련돼서 이제 재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들은 이제 유제로 이제 주로 많이 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좀 수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곁들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문제를 많이 넣는 것들도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다양성에다 초점을 둬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특히 이제 인강 듣는 분들은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카톡으로 반드시 이제 보내주시는데, 연락처가 010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이제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즉답이 안 될 때는 영상으로 내가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개인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었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하시고, 특히 왜 카톡으로 하라고 하냐면, 카톡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답변을 내가 수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주고받고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진 찍고 뭐하고 해서 하기에 제일 편리한 게 이제 카톡이고,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테니까 인강 들으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고, 질문은 조금 의심스러우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착각을 해서 내가 강의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은 A라고 써놓고 말은 A라고 하고 칠판에는 또 B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로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 낭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질문거리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늦은 밤이나 아니면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늦은 밤에는 집에 있습니다. 늦은 밤에는 집에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없을 때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즉답이 이렇게 안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서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자료가 없으면 답변을 조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이제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늦으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질문이 왔는데 내가 화요일쯤에 답변할 것 같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화요일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는 그래도 급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론적 모순인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를 하면 나갈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뒤로 딜레이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 될 겁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생략하고, 내가 5, 6월에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한 주를 통째로 한 주 정도 시간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중후반에 수업 시간을 조금 이렇게 이제 딜레이 시키면서 천천히 이제 강의를 했다가 한 2주 남기고 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뭐 보강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7, 8월에는 좀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조금 이제 진행을 조금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수업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평가는 따로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가는데, 수열의 수렴성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둘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점수를 본다면 8에서 10점이 되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2점에 8점 문제예요. 아니, 2문제에 8점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세 문항에 10점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업은 세 문항에 10점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 해석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뭐래든 간에 극한이 중심에 이렇게 중심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해석학에서는 아까도 이 문항수를 먼저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학에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수열의 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성의 문제, 그 다음에 미분 또는 도함수, 미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적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중간에 뭐 여기에서 응용이라든지 이상적분이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급수 문제도 뭐 여기다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이제 중심축이 되게 되는데, 문항수가 세 문항일 때는 그래도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질문을 던지기가 좀 유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두 문항, 어떨 때는 이제 세 문항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중심축에 있는 네 개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질문 던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 중심축에 있는 문제를 나는 다 질문을 하겠다. 이 질문을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것들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든 간에 최근에 나타나는 거의 10년이 넘었을 텐데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는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문제들이 이런 것들과 연계시킬 거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수열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열의 문제가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수열과 우리가 해석학에서 말하는 수열은 똑같은 수열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말을 바꾸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그 이론이었다면, 그 내용들이었다면, 해석학에서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적은데 나는 수열을 내고 싶다. 그런데 이 수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수열의 문제들이 함수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의 문제와 연계되는 형식의 문제들이 이제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많은 문제들은 수열이라는 그 성질에 관련된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물어봤다면, 최근의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또는 그 정적분 뭐 이런 문제들과 연계시키는 겁니다. 이상적분과도 연계시킬 수 있고요. 이런 것과 연계시키면서 무엇도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냐면 결과 중심과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도 연계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과도 연결이 되냐면 이런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복소, 함수론과도 연계시키는 문제들로도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 지금 이제 7월 달 이후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언어의 뜻은 히어링 정도는 된다. 뭐 스피킹은 안 돼도 히어링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문제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문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열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적분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급수의 문제라든지 연속성의 문제라든지 복수함수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킬 수 있으면 전부 다 연계시키면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론에 막 그 얽매여야 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응용 문제입니까가 아니라 실제 임용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기본은 계속 공부를 해도 돼. 내가 알고 있어도 기본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열에 관해서만 이제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문제로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계성도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누가 뭐래든 간에 수열의 수렴성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수렴성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적으로 가지를 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된다느냐면 결과론적인 측면과 과정적 측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건 그냥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결과론적이라는 말은 수렴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수렴한다면. 수렴했다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랬을 때 이것의 이제 특징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인 데선 수렴하는 수열은 전부 다 무엇이다? 수렴하는 수열은 6에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열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돼서 연속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의 문제? 보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의 보존성 문제죠. 이것에 대한 보존성의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보존성의 문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불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것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논의하려고 하냐면 균등 또는 평등, 수렴성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발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계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냐면 부분 수열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요. 부분 수열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인 내용을 써본다면 AN이 A로 수렴한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여기에서는 요 임의에 그랬을 때 선택은 임의가 되는 거고 요 이후의 임의는 고정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논의하는 것 중에서 이런 K라는 것의 의미는 유한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유한계항을 제외하고는 그런 뜻이니까
등호는 중요한 언어 표현이 아닙니다. 등호는. 그래서 유한계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된다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이름만 쓸게요. 모든 부분, AN의 모든 부분 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A로 수렴한다. 모든이.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되는 게 뭐가 돼요? 코시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상극한과 하극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핵심적으로 이용이 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대우적인 것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든지 하면 수렴하지 않는다. 상극한과 하극한의 값이 같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실해석학의 특징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다가 돼서 저기다 유일성은 이제 나중에 위상과제 다른 점으로 이제 발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계인 단조 수열은 무엇이 된다? 수렴한다가 되는데, 수렴한다고 해서 유계인 단조 수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수학적 귀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양수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기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와 연관된다면 이 급수가 무엇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A에는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논리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의 수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해본다라는 거고, 이제 최근과 과거에 과거라도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과 과거에 가장 큰 차이, 틀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주로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물어봤다면, 최근의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돼 있지만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과의 연계성도 같이 결합이 돼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이론들 중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요즘 멀티라고 합니까? 멀티적 사고를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으면 어려운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많으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룰 때도 저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완비성 공리.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X가 R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일 때 위로 6개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상환이 존재할 때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것의 값은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은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수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는데, 당연한 것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입시론은 어느 게 더 큽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뜻이 되고요. 수비라고 말하는 것은 콕 집어서 우리가 최대값이 어떤 겁니까? 라는 것을 구하기 곤란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최대값이 상한이 되는 것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있으면 굳이 바운더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비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최대값을 구하기가 곤란할 때, 그때 이제 수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고, 인프라는 개념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얘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시론은 아래로 얘네들은 하계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런 관계를, 여기에 N자가 빠졌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가 되는데, 얘는 무엇보다는 큰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서도 등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것은 베타 마이너스 입시론은 하계니까 최대 하계가 아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미니멈을 안다면 굳이 인프 개념으로 안 가고 미니멈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은 이제 통상적으로 1번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모든 실수가 임의의 실수가 주어지면 이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한다죠. 이것의 의미를 이제 재해석을 하면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n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x보다 작은 자연수에는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n분의 1은 당연히 양수죠. 그런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강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n분의 1이 0보다 큽니다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얘 양수야.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안 썼구나. 여기다 썼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뜻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뜻. 모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양수면 0이나 음수는 당연히 x보다 뭐가 돼요? 작은 건데, 우리가 문제 이론을 접근해 나가는 과정은 양수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n분의 1이라는 말은 양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안 썼다고 틀렸다고 주장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읽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뭔가 찜찜함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뭔가 배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하는 거, 시험장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출제위원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출제위원이 다르면 채점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작년에 우리 과 교수님이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런 건 이런 거래, 뭐 괜찮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올해도 괜찮을까 이제 그럴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밀성의 문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이 뜻이에요. 실수 A가 있으면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A로 수렴하는 무엇은 반드시 존재한다? 무리수열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조건이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지거나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100% 조밀성을 이용하라는 뜻이구나. 실수와 무리수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인데 수열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유일하다인데 이 부분은 위상공간에서는 이것을 무엇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죠. 그래서 위상공간에서 보장받을 때의 공간이 T2 공간이죠. 그리고 T2 공간의 대표적인 모델이 무엇입니까? T2 공간의 대표적인 모델이 거리 공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해석학은 전부 다 보통 위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위상 공간이라는 말은 내가 세 가지 언어로 같이 활용이 되는데 실수에서만요. 다른 데서 내가 하는 말은 적용시키면 안 되고 실수에서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보통 위상으로도 번역이 되고 순서 공간으로도 이제 번역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죠. 실수만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리수는 거리를 논의해 줄 수 없고요. 거리 공간을 이제 통상적인. 그 다음에 복소수는 통상적인 순서를 논의해 줄 수 없습니다. 복소수는 순서를 완전히 논의 못 하나요? 그러면 복소수에서 순서를 논의할 수는 있어요. 뭐를 가지고? 사전식 순서. 우리가 사전 찾을 때, 영어 단어 찾을 때, 또는 국어 사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뭐 가와 나, 그러면 가는 작은 수고 나는 큰 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순서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그 단어가 첫 번째 그 문자가 두 번째 문자보다 먼저 찾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찾는 거. 그와 같이 순서상의 문제로 논의해 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한 이것은 우리가 초중고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상식의 입장에서 유리수는 거리를 논의해 줄 수 없고 복소수는 순서를 논의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다 논의해 줄 수 있는 것은 only 무엇만? 실수만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이면 무엇이 된다? 유계이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유계가 아니면 발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엇은 아니에요? 유계라고 해서 무엇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3번은 이제 일명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또는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는데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수열은 이게 책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봐야 되는데 수열은 에브리 이것의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내가 말로 표현한 게 뭐였어요? 이것의 말의 뜻이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여기에서는 모든 자연수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는 이 순서가 안 지켜져. 그런데 101번째부터 이 순서가 지켜졌다면 그래도 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한계가 이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유한계를 제외하고 이 규칙을 무엇한다면 만족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말한 걸 이론적으로 쓰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깔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모든이라는 단어로 여기다 쓴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모든이 아니라 유한계를 제외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절대값의 의미가 우리는 실해석하기니까 실수에서만 얘기할게요. 실해석하기니까 실수에서만 얘기할게요. 실수에서 절대값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의 의미를 뭐로 보는 거죠?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단순하게 부호를 없앤 거. 이제 그래서 대수적 의미는 부호를 없앴다라는 뜻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하적 의미로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기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항상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x의 절대값이 0보다 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어떤 양수보다도 적으면, 모든 어떤 양수라는 말 때문에 또 오해 소지가 있겠다. 모든 양수보다 적으면 그러한 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값의 문제에서 얘가 이거라는 말의 뜻은 x가 무엇일 때밖에 없다? 0일 때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내가 방금 한 말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x가 있다면 그런 x는 무엇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실론 델타를 쓰거나 하는 것을 완성시킨 사람은 그래서 바이에르스트라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바이에르스트라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 근데 내가 원래는 이렇게 수학사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학사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위대한 수학자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 평가가. 19세기 3대 수학자, 천재 수학자 그런데 책마다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기준이 주관이잖아. 객관이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절대적 기준인 줄 알고 막 썼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서 0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0이 아닐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xn이 0으로 수렴하고 yn이 무엇이면 6a면 이것의 극한값은 무엇으로 간다? 0으로 수렴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보통 3번과 4번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3번의 내용은 절대 시험 문제에서 BN은 AN보다는 크거나 같고 CN보다는 적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BN은 CN보다 적거나 같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보통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BN의 극한값과 CN의 극한값이 같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한테 이미 뭐는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BN이 AN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리보다는 직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직관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어느 순간에는 돌아서면 알 내용을,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을 시험장 가면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돼서 만약에 영과 관련되어 있을 때 조인 정리가 이게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부호 때문에. 부등호가 성립이 돼서. 위험할 때는 무엇을 활용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네 번째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번째 거를 더 선호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3번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AN이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나중에 사람의 실수로 부등호 관계가 잘못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싫으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거 싫으니까 한다 그랬더니 왜 따지냐고 그러더라고. 다 맞을 텐데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한몫한다. 우리 집 애들 말에 의하면 아빠는 쓸데없는데 신경 쓴다고. 왜 이렇게 그런 걸 신경 쓰냐고 그래서 누가 그러냐고 나한테 맨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건 왜 동그라미 네 번째를 하는 게 뭐냐면 교과 경론에서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하냐면 머릿속에서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가 양수여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물론 양수죠. 양수인데 얘가 입시론보다 적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 머릿속에는 온통 양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얘가 이렇게 주어졌다. 야. 그러면은 얘가 주어지면 아이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X가 양수라는 근거 있습니까? X가 음수가 되면요. 부등호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문제를 풀 때는 원칙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돼서 하는 게 원칙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여기서 길게 했냐면 여기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 자기가 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과 같이 조인 정리를 쓰려면 무엇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 부등호 관계가 참인지 아닌지 내가 쓴 부등호식이 참인지 아닌지를 의식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그런데 막 시험장에서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으니까 얘 6이네. 그럼 x가 0으로 가면 x는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0과 6의 곱은 0으로 간다라는 원리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4번이 좋다가 아니라 3번과 4번이 같이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라 이런 얘기죠. 자, 코시열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것은 원래는 이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닌데 이거를 평면에다가 그려야 이해가 쉬워서 평면에다가 그려볼게요. 원래는 라인에 그려야 돼요. 이렇게 리얼 라인의 문제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에 그려볼게요. 그럼 중심이 x고 반지름이 입실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그러면 유한 번째를 제외하면 들락날락 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어디 안에만 있다면 요 근방 안에 있으면 수렴합니다. 그렇다는 뜻이죠. 얘가 x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코시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중심 얘기가 없어요. 중심 얘기가 없고 지름이 무엇이라면 입실론이라면 유한 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다. 요 안에 있다.
그럼 원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큰 곳이 지름이잖아요. 길이, 두 점 사이의 길이에서 제일 큰 곳이. 그러니까 지름, 원 내부에 있는 건 무조건 거리가 무엇보다 적다. 지름보다 적다. 그럼 뭐 여기 중심 찾아주는 거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정의와 이 코시열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거죠.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열의 무엇을 수렴성을 판정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열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이름만 붙였죠. 수렴할 필승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의 부분 수열이 항상 같은 극한값으로 무엇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는데 부분 수열은 얼만큼 존재하냐면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 수열을 체크할 수가 없죠. 근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임의의 부분 수열도 코시열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 수열이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한다면 특정한 부분 수열 XNK가 X로 수렴한다면 원순열도 어디로 수렴한다가 돼요? X로 수렴한다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은 내가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문제를 내가 선택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수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거 홀수만 보면 감소하고 있죠. 홀수만 보면 감소하고 있고 짝수만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내가 짝수열만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홀수열만 선택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든지 이건 내가 한 특정한 예로 설명한 거지만 얼마든지 바꿔서 해도 되고, 그래서 코시열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수열의 특징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부분수열은 다른 건 고민할 거 없지만 넘버링 관계는 무엇이 된다? 넘버링 관계는 유지가 된다야. 그러니까 빼내는데 내가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야. 그러면 이 문제는 XN이 X로 수렴하면 부분수열도 무엇으로 수렴한다? X로 수렴한다는데 여기에서 이 문장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모든이 들어가면 필충 조건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표현해주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홀수열과 짝수열이 모두 다 무엇으로 수렴하면? 알파로 수렴하면 원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가 되고 수렴하면 필충 조건이 돼버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부분 수열을 이용을 할 때는 요럴 때예요. 언제 이용이 되냐면 짝수열, 홀수열로 문제를 다룰 때가 있다든지 또는 유리수열과 무리수열로 문제를 다룰 때가 있다든지 이때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수열을 선택하는데 홀수, 짝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번호를 3으로 나눴을 때 뭐로만? 나머지가 같은 것들로 선택할 수도 있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4nk, 4n-k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문제일 때. 그러니까 사인 4n 파이, 사인 4분의 2파이,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8파이. 그러니까 4라는 것을 분모로 이렇게 놓았다면 분자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를 생각할 수 있다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짝수올수로는 이제 곤란하고.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모델이 수렴한다는 걸 전제로 본다면 얘네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코시열, 그 다음에 단조수열. 그래서 이때 단조수열이라는 말은 증가수열이거나 또는 무엇인 것을, 감소수열인 것을 우리는 단조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유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때 얘네들은 수렴을 하게 되는데 얘는 무엇을 얘기한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감소 수열 플러스 유계일 때의 극한값은 무엇을 뜻한다? 인프를 뜻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극한값을 구했더니 극한값이 후보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극한값은 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극한값의 후보가 3개가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후보지 그게 극한값은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후보들 중에 선택할 때 무엇을 활용해 주는 게 하나의 선택 요인에 해당된다? 요거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상극한이라고 해서 상한들의 수열, 그렇죠? 하한들의 수열.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을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소적이라는 말은 컨트랙티브가 나는 이걸 축소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축약수열이라는 말로도 써요. 내가 그전에는 축약수열이라는 언어를 잘 몰랐었는데 이런 언어를 쓰는 책들이 나오더라고. 축소적이라는 말은 연속된 두 항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가 무엇하다면 0과 1 사이 B가 존재하면 이것을 축소적이고 이것이 축소적이 되면 XA는 무슨 수열이다? 코시열이에요. 그런데 물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은 2죠. 그 다음에 A2는 1 플러스 1 곱하기 1분의 1이 돼서 1 플러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에 해당이 되겠죠? 항상 내가 지금 수업하는 게 답답한 풀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 이런 게 나오면 먼저 기술적으로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 거니까 귀납적 사고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답안지는 아니야. 그냥 이거 답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귀납적으로 가는 거죠.
A3을 봤더니 1 더하기 2 곱하기 A2분의 1이죠. 그래서 A2가 2분의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느낌적으로 AM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1로, 1이 맞습니까?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 없냐면요. AN을 무엇하라는 말이 없어요. 구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AN을 구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가 나오는 과정을 굳이 답안지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AN의 값을 일반항을 구하고 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답안지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안지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풀었다고 치죠, 이렇게. 그러면 n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 숫자의 뜻은 내가 실험해 본 것까지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3까지 했다 그러면 A는 몇 이상? 3 이상. A4까지 실험했다 그러면 4 이상.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 4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공간에다가 적용시키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A1을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예의상 그래서 보통 2번까지는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에 말에 의해서 뭐가 돼요? n 플러스 2라고 쓰시지 말고 수학가를 내자로 얘기하면 폼생폼사죠. 그래서 형식을 갖추라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니까 무엇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만 항상 이거를 쓸 때 요거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무엇보다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항상 요게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게 순서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순서 때문에. 그래서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것인 자연수 무엇이 존재한다. K가 존재한다죠. 그러면 K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인 모든 자연수 무엇에 대해서? N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요게 나오고 얘네들은 K분의 몇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서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뭐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해석학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 만들었어요? 과정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내가 한 수업을 우리는 교과경론에서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근본적으로 분석법의 원리를 쓰는 겁니다.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조건이 찾아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쓴 것이 종합적 사고가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문구에서는 n이 뭐예요? 상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x가 뭐가 돼요? 변수죠? 여기에서는 n이 뭐예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여기에서는 n은 무슨 취급한대요? 상수가 되는 거고 x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변수를 뜻하는 거죠. yes? 그래서 이 말은 그럼 AN이 어떻게 생겼어?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얘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fnx에서 보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개수는 상수니까 의식하지 말라야. 그럼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문자를 쓸 수 없으니까 u를 1 플러스 사인 x의 2n승이라고 놓으면 du는 n의 사인 x의 2n승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코사인 x dx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2의 사인 x의 2n 마이너스 1 코사인 x dx는 n분의 du와 어떻다야? 같다죠. 그렇죠? 따라서 an은 0에서 2분의 파이에 dx는 n분의 4의 u분의 du에 x가 0이면 얘는 몇이에요? 1이죠? x가 0이면 x가 2분의 파이면 얘는 몇이 돼요?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적분해주면 n분의 4의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무슨 정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된 거죠? 내가 여기에다 이 말을 쓴 건 내가 지금 이 표현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돼서 나는 이 표현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수학할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수학만 그럽니까? 우리도 평생 적분하라면 다 뭐래요? 이렇게 하지. 우리는 FU를 로그 U로 놓으면 미적분하기에 의해서 얘는 F 사이에 F2-F1 이렇게 안 하잖아요. 쓰려면 또 공간과 시간을 요구되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왠지 개인적으로 조금 전문가답지 않고 꼭 비전문가 같은 느낌이고 이거를 쓰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생략하면 되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요, 극한값을 구하라 그것을 물어보는 것보다 극한값을 구하는 걸 물어본 것보다 더 그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요거. 요거를 진짜로 물어봤다는 거죠, 이걸. 진짜 질문의 요지는. 얘기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0이란 걸 굳이 설명하시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럼 답변할 때 그냥 한 줄로 쓰면 되죠. 아르키메데스 정리하면 얘는 0. 이거 증명하는데 무슨 정리 쓰겠습니까? 결국은 아르키메데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극한값이 목적이 아니라 얘는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주된 핵심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나는 이제 적분상수 C 안 쓰겠습니다. 왜 안 써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쓸 겁니다. 그럼 얘를 부정적분을 하면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로그 함수의 정역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x가 음수가 되면 요 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 쓰기 싫으니까 얘가 양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요?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yes? 자, 내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u분의 1을 적분했더니 분명히 내가 여기엔 로그 u라고 썼잖아요. 여기에. 로그 u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그럼 u는 1에서 몇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u의 정역은 1에서 2잖아요. 그러니까 u가 이미 뭐라는 것을 보증받고 있습니까? 양수란 걸 보증받으니까 굳이 무슨 표현을 안 써도 절대값 표시를 안 해도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분에서는 이 밤색이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은 얘는 x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분명히 x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쓰고 싶지 않다면 양수일 때만, 또는 제일 보편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음수일 땐 그거 안 돼 그렇게 이제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수일 때도 가능해. 그래서 절대값 x로 표시해 주는 거죠. 요건 이제 유의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이제 2022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구성한 게 아니라 2022년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학원 강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 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핑계 같지만 이걸 문제를 만들고 재구성을 해서 이걸 답도 다르게 나오고 모양도 다르게 나오고 해야지 하면 이런 문제를 몇 개 못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피를 해놓은 거야. 일단 틀을.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접근시켜야지 그랬는데 얘 값이 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극한값이. 0이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시험을 보실 때 출제위원,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가 다 제공이 돼요. 내 자료가 제공된다가 아니라 기출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똑같이는 못 내요. 똑같이는 못 내는데, 어라? 이거 모양 봐라. 괜찮은데? 그랬을 때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문구하고 똑같이는 안 낼 거고, 이 틀을 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시험 문제를 많아야 한 6에서 8문제밖에, 6문제? 뭐, 작으면 4문제? 요 정도밖에 안 내요. 그리고 기간은 보름을 줘요.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거를 변형시키는 것 하는데 이분들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참고할 거예요. 똑같이는 안 내지만.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흐름을 봐요. 뭐가 되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 기출문제를 봤더니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분이, 나는 임용계에 새로운 한 획을 그어야지 그래서 잘 안, 왜냐면 이분들은 진보적이기보다는 대체로 보수적이에요. 이게 보수적이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이게 체계가, 사고 체계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무슨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큰 틀에서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잘. 벗어나면 이제 또 그 뒤에 이상한 소리들이 귀로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틀은 봐라. 그리고 복잡해진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열의 문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단순한 아까도 얘기했던 코시열이냐 축약적이냐 축소적이냐 축약적이냐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단조 유계냐 부분수열이냐 상극한 수열 하극한 수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변형되고 있는 틀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맨 처음에 강의 준비할 때는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쭉 체킹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못하더라고. 강의에.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오래오래 강의를 했고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수업 언제 들었어? 나 본 적 없는데? 하고 오래오래 기출문제 자료를 이쪽 파트를 다시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 저번 달에 풀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치 안 본 척, 처음 본 척. 그러다 보면 어느 문제들이 나오냐면 진짜 처음 같은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감사의 기도 안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처음 같은 느낌이 나올 때 자기가 잊어버렸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 거 여러 번 풀어보는데 여러 번 풀다 보면 여러 개가 보여요. 근데 좀 잔소리가 심한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할게요. 이제 잘 비유 안 할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느라고 연극했던 이제 선배들이 조금 있어서 연극 영화 쪽에 있는 데서 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유명한 분이 돼서 막 내가 자랑을 할 텐데
평론가 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겐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 이제 한 2년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논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다가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 8월의 크리스마스 모르지? 시문화 나와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영화인데 시문화가 누구예요? 이제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내가 요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로 영화는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신명이라고 김규리 나오는 영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하는데 김규리만 이렇게 보여.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봤다고 치자야. 그런데 이제 한 번을 봤는데 한 번 보니까 스토리도 다 되고 그런데 뭘 했더니 그 선배는 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러 가? 했더니 영화는 4번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영화 보면 줄거리는 안 돼. 그렇구나. 그래. 두 번째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요, 그러면 배경이 보인대. 그럼 네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야. 영화가 감동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는 4번을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보러 가면 감동적인 거든. 이렇게 메말라져서 사는데 내가 이 말을 한 건 영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수학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문제를 보통 한 번 풀면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틀린 것 중심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마치 안 풀어봤던 것처럼 느낌으로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디테일함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냈지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보일 때가 있어.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를 보더라도 좋은 문제를 보는 게 낫지. 나쁜 문제라는 건 없겠지만 좋은 문제가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출문제는 검증 과정도 거쳤고 시간도 전문가들이 낸 거고 오랜 시간을 거친 거고 그 다음에 감수도 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있는 책보다도 좋고 어느 학원 선생님이 만든 문제보다도 좋은 게 기출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대량 생산을 못해서 그런 거지 문제는 진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게. 재미도 없고.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3번 문제는 뭐냐면요. xn이 x로 수렴할 때 그래서 시그마 n을 이렇게 놓을 때야.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에서 상수가 뭐고 문자에서예요. 상수가 뭐고 변수가 뭡니까? n은 상수예요. k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을 막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잘못 썼습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엇으로 갈 때? 이거로 갈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잖아요.
내가 왜 괄호를 먼저 쳤냐면 괄호 속에서는 n은 상수예요. 괄호가 끝나고 나면 이건 n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로 바뀌어요? 괄호가 끝나면 변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값은 무엇과 같다? x와 같다가 돼요. 오케이? 얘기 되겠죠?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n이 x로 수렴한다고 해서 xn이 x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예가 있죠. xn은 마이너스 1에 n승으로 정의하면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n은 시그마 k는 1에서 n에 n분의 1에 xk로 놓으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로 놓으면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n이 홀수일 수도 있죠. n이 짝수이면 얘네들은 0이 돼요. 왜냐면 분자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홀수가 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이 문장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죠.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쭉 가니까 짝수끼리는 더해주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짝수열도 몇으로 수렴을 해요? 짝수열은 0으로 수렴하죠. 홀수열도 어디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니까 얘네들은 수렴하면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런데 얘는 무엇이다? 발산하죠. 그래서 이거 필충 조건 아니다야. 이거 필충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객관식 같은 시험 문제라면 필충 조건이다 아니다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n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시그마 n에서는 n은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x1은 1, x2는 루트 2, x3는 이렇다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xn 플러스 1은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 고등학교 때 진짜 연습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루트 2, 얘는 2의 4분의 3승. 얘는 2의 8분의 7승. 이런 연습 안 했나요? 이런 연습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몇 번이었냐? 3번이었죠?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x1은 1이고 xn 플러스 1은 얘죠. 그쵸? 그러면 이 문구는 봤더니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한다면 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루트 x 함수는 뭐예요? 루트 2x 함수는 이렇게 갈 거잖아요. 첫째 항이 1인데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거니까 몇으로는 수렴하지 않을 것이다. 0으로는 수렴 안 하겠죠. 극한값이 나온다면 0 또는 몇일 것이다. 2가 되는데 얘 2일 것 같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몇과 몇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거라고 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얘가 무슨 수열이다? 증가수열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절대값 제외시키고요. 미안. 요건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 귀납법은 증가수열이라는 걸 강조한다면 얘 분모는 무조건 양수고, 증가수열이라는 얘기니까 요렇다는 뜻이잖아요. n번째까지 증가했다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면 그럼 얘네들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다? 증가수열이다. 그래서 얘는 위로 6개인 무슨 수열? 증가수열이다. 그래서 답안지는 이제 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놓자?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는 이것이고 xn이 무엇이므로? 이것이므로 알파는 0 또는 2에서 몇은 될 수 없다? 아까 계산해줬더니 요거 계산해줬더니 0 또는 2가 나왔는데 요거를 같이 얘가 이것이고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몇이 될 수는 없다? 0이 될 수 없으니까 알파는 2다.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이것의 값도 몇이 되는 거다? 2가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4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였다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은 얘가 위로 6개인 증가수열임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도구예요.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도구야. 활용하는 도구니까 이거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봤다면 이것의 답은 6개인 증가수열임을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것도 물어봤는데 또 다른 것도 물어봤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한테 배점된 게 몇 점밖에 없어요. 2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증명하라는 얘기는 xn 플러스를 이걸로 놓으면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거로 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xn은 6개인 무엇이다? 증가수열이고, 그 다음에 xn은 1과 몇 사이에 있다? 이것이다라고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몇이 된다? 2더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따라서 시그마 n은 이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나 요 공식 이용한 거다 하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2점짜리로는 매우 훌륭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4점짜리로는 부족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가 되려면 이 과정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2점짜리라는 것은 이 과정을 증명하면 이미 다 채워지니까 2점짜리일 때는 내가 무슨 그 이론을 써서 이거 설명한 거다. 나 이런 이론 썼어.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yes?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석적이지 못한 점이 몇 점이 나와요? 2점이 나오죠. 0과 1이 나와서 이때 답안지에는 0과 1은 위수가 1인 특이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값은 0과 이것이 돼서 얘는 이것이다라고 나올 때 적어도 답안지에 얘를 풀든 얘가 아마 0 넣어주면 2고 얘가 3이 나오는데 2 또는 3이 나오는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줘야 돼.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복수함스러운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네들의 문제를 논해 볼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건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겠죠? 이렇게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급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 이제 급수로 해서 답이 오해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수로 해서 풀어서 어떻게 그런데 답이 틀려. 그러면 이제 꼭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어딘가 오류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무슨 내용이다. 요 이론이구나. 그렇죠? 이 문제는 이 문제하고 이거하고 보세요. 요거는 그래도 쉽죠. 출제위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극한값 구하는데 지장 없죠? 그러니까 유제가 이제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얻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yes? 자, 좀 쉬었다가 4번부터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